제가 북한을 떠나온 지 만 9년이 됩니다. 이제 소개한 말씀을 듣고서 더욱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한 것도 없고 또 오랫동안 북한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없고 이런 자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것에 비추어서 좀 제 소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지나간 해에 우리는 해방 60도를 맞이했습니다.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을 3년간의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것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적인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런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총화는 보게 되면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한 데 이야기 되면 16세로부터 25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이야기 되면 68.5%가 만일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을 반대해서 싸우겠다. 이게 단 6%만 돼도 이것은 큰 사변인데 68.5%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여기서 자유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애놀이를 해서 그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국정원에 신청을 질 때 거기서 아사자가 한 350만 가량 될 거이다 이런데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내려온 게 95년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한 50만 명, 96년에는 11월 중순까지 100만 명, 그 150만 명이 이상이 죽었다는 건 명백하고 또 그때 얘기되기를 97년이 제일 문제다. 97년에는 최소한도 200만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도 해서 근데 그 97년, 98년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죽은 것 같거든. 그래서 전 최소한도 그저 350만 죽었을 거다. 누구도 소위 그걸 믿지 않고, 또 우리가 96년에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비서들이 외에서 양국 생산이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그 210만 톤이다. 그것도 겉곡으로. 그 210만 톤이라면 이거 야단났다. 이거 군량미도 모자란다. 최소한도 450만 톤 있어야지 굶어 죽지 않겠는데 야단났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직접 그 총리 대리를 한 그 다음에 총리를 했지만 그 홍성남이라고 하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에 정무원에서는 양국 생산을 얼마나 총괄했는가 220만 톤입니다. 그 왜 우리하고 10만 톤 차이가 나는가? 예, 그것은 강냉이가 여물기 전에 농민들이 딱 제가 먹은 것이 한 10만 톤 되기 때문에 그걸 가산하면 220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건 우리가 직접 우리 비서들이 저 도에 내려가서 이렇게 통계를 잡아가지고 올라간 거인데 그래서 그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다 계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왔습니까? 390만 톤입니다. 그 어떻게 390만 톤이 나왔습니까? 예, 그 우리 북한 땅과 비슷한 땅에다가 강냉이를 심어서 그 공중 촬영한 것하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390만 톤이 나옵니다. 그 공중 촬영의 그 강냉이 그 알까지 다 찍힙니까? 이렇게 돼서 직접 우리가 얘기하는 믿지 않는다. 심지어 독일에 있는 그 송두일이 같은 사람, 그거 뭐 그 사람을 폭로하던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나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그 의원이 내가 그 후보 의원이다. 이랬더니 되면 자꾸 여기 보고서 증명하라. 이거 어떻게 내가 증명하는가? 이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김정일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내가 증명하는 거야? 김정일한테 그 사인 받아오겠는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좀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주저하게 됩니다. 이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곧이 듣겠는지 자꾸 어떤 마약이 어떻고 뭐 하도 일체 말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후배인 탈북자가 와서 자꾸 물어봐요. 무슨 탈북자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했더니 제가 또 인터뷰를 한 것처럼 형식으로 제가 좀 실행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가? 내가 그런 자료나 팔아먹으려 된 사람으로서 인정돼서야 되겠는가? 이거 북한 실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여전히 무슨 아리랑 축전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이야기하면 듣던 것하고는 다르다. 자, 이런 40여 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하고 우리가 같이 일했고, 내가 그 지도 사상을 관리해 왔습니다. 뭐, 아니면 국제미소요, 뭐, 다 하지만 기본은 지도 사상을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현상들을 보고 와서 그렇지 않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현상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봐서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여기 올 때는 이건 5년을 더 갖지 못할 거이다. 한 5년 있으면 이거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다른 산업시설들은 다 마비되어 있고 오직
군수공장만 남아있었는데 군수공장이라는 것도 이제 5년 있게 되면 다 파출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서 정말 무슨 정치적 권리요 무슨 재산권이요 무슨 자유요 또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뭐 인권이요 인권이라는 게 뭐 여기 사람들은 무슨 언론의 자유 이런 거 그런 걸 문제를 될 거 없어요. 공개 청산이 이게 인권이다. 그 사람들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그 공개 청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약을 어떻게 했다. 그 당연하지. 미국 놈들이야 쏘게야 되고, 그 달러 위조해야 되고, 마약도 다 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말하자면 회의에서 논의하고 어떻게 심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여기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고. 이거 증명해달라고 하게 되면 곤란해요. 나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전제로 하고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 나갔는데 자꾸 옆에 와서 어떤 목사가 자꾸 물어봐요. 그 신화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 무슨 지하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난 말하기도 싫어.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거예요. 거기서 종교학과도 내와서요. 다 우리가 있을 때 내가 그 교육비서를 할 때 다 김성이랑 돌아가서 내가 전부 여기와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신화의 자유 뭐 그런 것들을 말했다고 하고 자기가 난 믿는다 이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 옛날 파문당한 사람은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때려 죽여도 그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들을 이제 기만하는 수단은 그건 매우 발전되어 있고 한 사람의 명령이면 그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겠는가. 재작년인가 언제가 여기 대구에 온 응원하러 온 아가씨들이 김정일이 초상화에 비가 맞는다고 해서 울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제정신입니까? 자기 머리로 사고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95년에) 9달 동안 배급을 못 주니까 군수공장에서까지도 일하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한 50만 됐습니다. 제가 김일성의 그 이론 서기를 오래 했습니다. 대학 총장으로 나가서도 계속 한편으로 이론 서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도합하게 되면 아마 한 15년 동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년에 김일성에 따라서 그 자강도 일대 군수공장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벌써 군수공장, 그건 모두 다 밤이나 낮이나 다 지하에서 일합니다. 지하 공장들이 궁전과 같이 꾸려져 있어요. 다른 데 볼 수 없는 정도로 궁전과 같이 꾸려져 있어요. 그때 평양 시내에서는 현광등이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지만 그 군수공장은 완전히 현광등으로 낮과 같이 다 만들어요. 공기 좋아도 잘 되어 있고. 구성 성분들도 많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갖다 놔한 거이고, 또 거기 구역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텃밭도 많이 주고. 원래
군수공장은 내각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앙당에 직접 관할합니다. 다른 공장들이 다 군수품을 만들고서야 다른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구상위원회 결정으로서 이번에 뭘 만들어라 하면 다른 거 못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군수공장이라고 하는 건 직접 중앙당에 조직합니다. 중앙당 군수공업부가 조직합니다. 9달 동안 배급을 못 주니까 그 공장들에서 이건 아주 보배덩어리다 하는 기술이 아주 그 천재다 이런 사람들도 자꾸 굶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군수공업부는 중앙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당, 군당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간부들을 풀어서 나가서 긴급 대책을 세우라. 그 특수한 기술자들만이라도 살구라. 그래서 나가서 아마 긴급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요양제를 줬는지 해서 퉁퉁 부었던 사람들, 굶어서 부었던 사람들을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 붓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보배덩어리라고 하던 사람만 2,000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군수공업을 담당한 중앙당 비서를 우리하고 같은 비서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달러가 조금 있으면 다 괜찮은데. 그런데 그 얘기보다도 그때 그 군수공업 담당 비서가 노동자의 가족을 방문했거든. 노동자의 가족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누워있는 노동자들한테 가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즘 김저일 장군님께서는 안녕하신가요? 그 중앙당 비서동지께서 좀 잘 모셔주시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자기들을 굶어 죽게 만든 장본인이 김저일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어제 어느 무슨 석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재작년이니까 언제가 그 신문에서 보니까 김저일 위원장이 파산된 국가를 물러받아서 10년 동안 어려운 길을 걷어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글을 읽어본 일이 없는데 그 제목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어떤 녀석이 있다 소리는 파산된 국가를 물러받은 건 뭐예요? 김일성이가 그래도 밥이나 먹게 만드는 거 그 파산시킨 장본인이 김저일인데 파산된 국가를 물러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거든. 또 10년 동안이 뭐인가?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계속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그 김조일이가 그 정권을 잡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이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비밀이 그렇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이렇게 모르고 있다. 전 오랫동안 김일성의 서기를 하면서 이런 서기를 하면서 다른 데서 그건 뭐 공산주의자로서 그 스탈린주의자에서는 스탈린주의자인데 그 뭐 전쟁을 일으켰다든가 자기의 정적에 대해서 무사히 했다든가 이건 다 공통성이라 그걸 가지고 논의할 거야. 근데 다른 데서 보게 되면 그 사람 괜찮았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저 사람은 그 서기했기 때문에 그 김성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그 김정일이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같이 사업하면서 딱 한 가지 그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는 거? 자기 아이들 또 자기 같은 친척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 했어요. (1959년에)
그 모스크바에서 그 소련 공산당 대회가 있어서 그때 또 오늘 김일성이 이제 대표단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는데 김정일이가 따라갔어요. 근데 그 전에 어릴 때는 그 친척들이 말하는 게 그때 애묘의 러시아식의 애묘의 유라입니다. 그 유라라면서 아무 사이도 못 쓰겠어. 그 누구 말도 안 듣고. 그거 그저 크게 되면 군대에 내보내서 장교 노릇이나 시켜야 돼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중앙타에서 나오고 한때 만나서 얘기할 사이도 없고 그랬던데 그때 따라왔거든. 저 꼼짝 놀랐거든. 이 녀석이 완전히 정치인으로 됐어. 그 얘기하자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게 되면 그때 그 따라온 사람들이 정식 대표단은 2인자도 있고 다 그렇게 했지만 우선 그 김일성을 직접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도 장관급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만 우선 간호사예요, 고위원이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죠. 그걸 누가 관리하는가? 김정일이가 관리한다. 아침마다 불러서 과학을 주고 저녁마다 보고를 받고 이 김정일 17살짜리 김정일이가 합니다. 참 놀라워. 그 아침에는 자기 아버지 끼고서 나와서 신발 싸서 신발을 꺼내서 신겨드리고 그 청년보다도 더 건강하려는데 그 아버지를 다루는 수완 그래서 아니 어느 녀석이 이거 이제 조금만 크게 되면 이거 꼭 이거 자기 삼촌을 내줬을 거다. 나한테도 선생님 하면서 전화 좀 받았어요. 왜 나보고 자꾸 전화를 받으라고? 제가 아버님 모셔봐서 자꾸 그런 전화 받으면 안 된다. 이러고 하는데 자꾸 오늘은 좀 종합대학에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가자고 그래. 소련 공산당 과장이라는 대단한 높습니다. 중앙당 과장이라는 내각의 상도 불러서 얘기한 판인데 조선당당 과자에 나왔어요. 유라동무도 이제 여기 이 종합대학에 와서 공부하지. 난 여기 안 오고 있어요. 난 길성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안 그러는가? 삼촌도 여기서 공부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정치를 하려게 되면 정치는 아버님한테서 배워야 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러고 이거 벌써 동안 물러받아서 10년 동안이 뭡니까? 벌써 7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자고 74년부터는 완전히 김정일을 통하지 않고선 요만한 보고도 김일성한테 못하게 돼 있어요. 김일성이가 자꾸 대외 사업 외국 손님도 만나고 하니까 그게 자꾸 신문에 발표되니까 무슨 그 실권을 장악한 거였지만 사실은 74년부터 85년까지는 그래도 김일성이가 계속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느라고 해서 그건 김일성, 김정일의 공동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85년부터 94년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는 김일성 공동정권이다. 왜 공동정권인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김일성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의 노래가 있고 끝날 때는 김일성의 만수무강 축원하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만수무강 축원하는 노래가 있고 74년부터는 간부들한테 내려오는 선물이 그전에 김일성 이름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전부 김정일 이름 내려왔어요. 자기 삼촌인 김영중은 2인자였어요. 그건 2인자로서의 역할이었지만 김정일이 그때부터 벌써 완전히 그 공동 정권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했거든.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물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구나 한심한 건 여훈 정치란다. 이래 난 정말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거든. 살아있을 때도 딱딱 맞서고서 아예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무슨 놈의 여훈 정치입니까? 다른 거 믿지 않겠으면 이것만이라도 좀 믿으십시오. 여훈 정치가 다 뭐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을 모르시오. 이제 그만합시다. 아까지 김정일 얘기 자꾸 했다고요. 여기서 작년에 느낀 것이 뭐인가. 이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정신을 빼앗겼는가. 내가 자꾸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정부이 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겼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서 흉볼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이 학생들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거 남한의 그 학생들이라는 게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을 공부해줄 것이 이랬던데. 그들이 친북 반미 세력을 돌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세대 교체인데 할 수 없어요. 어떤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세대 교체 할 수 없어요. 아침에 만나서 손자녀석하고 말해봐도 뭐 인터넷 소리만 하지 뭐 한나 할아버지 말 안 들어요. 무책임하거든. 무책임. 아이가 나올 때부터 친북 반미 사상을 가지고 나오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승리의 자만 도취해서 아이들 교육까지 다 포기하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대립했지요. 지금도 자꾸 무슨 전교조약을 자꾸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부산에 가서 자꾸 난동을 부리는 거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 김정일이 이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김정일이 대표자들이 대리인거든. 사교육 자꾸 이놈의 얘기를 하지만 사회교육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친북 반미로 넘어가라고 했겠습니까? 말을 나온 김에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제일 감동된 게 교육이에요. 제가 국정원에 왔을 때 참 이거 한국의 발전 기적적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방과에 공부하고. 입이 있어, 그래. 사교육부가 한 2배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아이들이 잣살게 돼서 자꾸 맥주나 먹고 나쁜 일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방과후에 나와서 그래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다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저 교육비를 돈 들여야 되겠다. 여기에 와서 제일 제가 감동받은 게 11월 달에 대학에 입학시험 칠 때 후배들이 와서 축구 선수 지원하듯이 자꾸 지원하는 거 보고서 여기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있다. 사실 남북 간의 격차가 이렇게 천양지차로 벌어진 데는 하나는 소련식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하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데 물론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우리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건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를, 자주적인 경제를, 기간적인 그런 경제를 발전시켰다. 저는 포항 제철소 가보고서 참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발전했는가. 뭐 제가 직접 체험한 것도 그래요. 제가 해방 전에 여기서 그 삼척, 강원도 삼척 조그만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징용 노동을 하고서 해방됐어요. 그 60년 만에 그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리 돌가에 올라가던 돌산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큰 공장이 들어섰는데 그때는 1년에 8만 톤 생산한다고 했지만은 4만 ton도 안 됐을 겁니다. 며칠 동안 돌다가 소송내가 못해서 일을 못했는데 지금 1100만 톤 생산한다. 이 기적이 아니고 뭐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도 자체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고 이렇게 된 결과 지금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경제 건설에 대해서 공로 있는 사람 자꾸 깎아내리고 이거 이렇게 시위나 한 사람은 무슨 큰 민주주의 건설에 큰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난 그와 함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이거 큰 사교육이 이바지했다. 요즘에 어떤 학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이거 사학법을 자꾸 반대하는 거 이거 재미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비리가 많습니다. 난 그 비리가 어떤 게인지 모르는데 무슨 비리야? 자기네 가족들끼리 다 뭐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교육한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친북 반미로 되라고 교육했겠습니까? 그 제일 엄중한 건 우리 학생들을 친북 반미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나쁘지 사교육자들이니까. 원래 자본가들은 교육에다 투자를 잘 안 하는 법이에요. 그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남한의 조그만 자본가들이 사학 발전에다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 작년에 돌아갔는데 98세로서 돌아갔는데 김종성이라고 하는 신의주에서 있다고 와서 조금 자본이 생기니까 학교를 건설했어. 이번에 나 만날 때보다 그래. 이거 지금 뭘 하려고 해서 이거 학교를 건설해서 후대를 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그냥 저한테 자꾸 그 후대 교양을 위해서 나 쓰고 있는 게 좀 도와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못하겠어요. 전교조가 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먹기 위해서 학교에 투자했는가? 그래도 여기서 우리 오랫동안 식민지 압박을 받아와서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조그만 자본가들 다 사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그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거든 사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리가 있다고 하겠으면 그 지금 법률 가지고는 그 해결 못합니까? 그 비리는 비리대로 지금 법률대로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또 법률인가 그래요. 이거야 정말 지금 전교조한테 남겨주자는 법률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난 잘 몰라요. 나 이거 도대체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는 명백하다. 하나는 우리가 경제를 그렇게 발전시킨 것하고 이 교육을 발전시킨 것하고 이거 크게 큰 선에서 우리나라 발전에서 큰 공헌이 됐고 그걸 모르고서 자꾸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딴 데다 주목을 돌리고서 기본선에서 이탈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친북, 반미적인 그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것을 정체성을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간 기도라고 자꾸 비난하는 게 우연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역시 이 큰 선에서 봐야 된다.
거의 우리에게 우리 정통성이라고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단계 있습니까? 그거 그 전에 옛날 뭘 했다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 김일성이가 진짜 김일성인가? 가짜 김일성인가? 진짜 김일성은 어떻고 가짜 김일성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지 여기 청년들이 옳게 이해합니다. 그 청년들이 옳게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김일성이가 진짜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이 무슨 상관이에요? 가짜 김일성이라 와서 인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했으면 그 사람 평가해 줘야지. 과거에 아무리 또 잘했다고 해도 후에 인민들을 위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평가할 수가 없지요. 왜 자꾸 그 쓸데없는 과거를 따지는가?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단결을 못하지 않아요. 지금 사태가 대단히 제 생각에는 엄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태로 계속 나간다고 되면 아주 재미없다. 그래서 우리 국가 원로들, 새로운 오염되지 않은 그런 애국자들 좀 단단히 결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북한에서는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해요. 적화는 다 됐는데 통일이 안 됐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적화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적화되고 숫자적으로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조직화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좋기 때문에 사회주의 독재와의 투쟁에서 이겼습니다. 거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 두 진영이 대립됐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맹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국주의적인 것을 다 청산하고 식민지 청산하고 서로 싸우던 것도 다 단결한 바에로 고치고 많은 개혁을 했어요. 특히 그 단결해서 동맹을 한 것은 잘했죠. 오히려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동맹이 약화됐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그건 월등하게 지금 계급주의적인 공사주의를 월등하게 앞서지만 이게 분산된 조건에서는 당하기 곤란합니다. 정말 당하기 곤란해요. 이 진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산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신심도 나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공격에 자꾸 양보하게 되고, 또 여기서 정권이 여기 눈이 어두워서 자꾸 타협하게 되고, 김정일이가 독재자입니까?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지요. 북한 주민들을 다 굶어 죽인 게 이게 김정일이가 아니고 누군가? 핵무기를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위협을 하고 한 것이 장본인이 누군가? 김정일이다. 마약이요, 위패요, 그거 다 김정일이. 김정일이 지시 안 하고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충성의 경쟁을 하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고. 도발하는 것도 술 파티를 하다가 요즘 이거 분계선이 너무 조용해서 재미없다, 좀 분주하게 만들라. 김정일이게 되면 그러면 소위 장군들하고 대남 사업한 사람 외교부면 그럼 어떡할까? 근데 이번에 어느 처소를 12명이 넘어가서 치고서 들어오게 돼. 원래 그 사인하면 되는 게. 그때는 제가 와서 그랬어요. 그 도발할 때는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쟁 안 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그저 때려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살게 되면 왜 겁이 많아지는지. 지금은 또 거기 인권 문제를 얘기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적을 달성한 것은 역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독택이고 또 이제 정책에서는 경제를 그런 자립적인 자주적인 경제를 기간적인 경제를 건설해 놓고서 발전시킨 거예요. 교육을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이게 대단히 걱정이 되거든. 저는 그저 한 5년 있다간 괜찮게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5년이 뭡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요즘 북한 민주화는 우선 뒤를 돌리고 우리 남한의 민주주의를 고수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바지해야 되겠다. 지금 보기에는 아직도 거리에 나가겠다. 자동차가 오글오글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언제 김정일이가 오겠다. 김정일이가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김정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 우리는 다 과거에 일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게 다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달성한 걸 거기다 남겨줘서 되겠는가 그게. 이거 얘기하자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해요. 참고로 하시라요. 참고. 내가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한 사람이에요.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이 중요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우리 이제 어느 분이 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보수가 아니라 제일 진보적인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왜 보수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게 제일 진보적이지. 말이 남겨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겠습니다. 막스 레닌주의 자꾸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서 정치를 했습니까? 알았다는 건 계급투쟁론밖에 몰라요. 그 계급투쟁론도 막스가 얘기한 식으로 보다도 그저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반대해라 이거예요. 이걸로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요. 이거 정말 주의하십시오. 지금 자꾸 양극화요 하지만 결국은 자꾸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반대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건 좀 시덥게 말이지. 이거 빈부의 차이를 없이 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빈부의 차이를 어떻게 없이 합니까? 빈부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빈부의 차이가 부당한 빈부의 차이가 없어야지요. 부당한 빈부의 차이가 없어야지. 그럼 일 많이 한 사람도 일 안 한 사람도 같이 대우를 해주라는 말입니까? 총리하고 다른 있는 부원들하고 같은 대우를 해주라는 말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하고 다 같은 점수를 주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입니다. 근데 무슨 그게 다 위선자들이거든. 빈부의 차이가 없이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라. 실업자는 없이 한다든가 부모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걸식하는 아이들이 없겠는가? 이런 빈부의 차이를 없애야 된다고 해.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저 막연하게 빈부의 차이를 없이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그다 사람 속이기 위한 그런 수책이라고.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도 좀 얘기했지만 인권 문제 얘기하게 되면 전쟁할 수 있다. 김정일이가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왜 전쟁을 못하겠어요? 전쟁 안 하는 게 우리가 인권 문제 다루지 않아서 전쟁 안 합니까? 미국과의 동맹이 있고 미국 군대가 늘 김서애도 얘기했어요. 그 마치산에 저 늙은 간부들이 이거 일단 우리는 전쟁도 한 번 못 해보고 죽겠다. 안 된다. 미국 군대가 있나 절대 전쟁은 하면 안 된다.
모 대통령도 그랬어요. 그 남조선이 미국 군대인이나 전쟁 절대 안 돼. 전 세계가 대동란이 일어나서 여기에서도 미국을 반대해 저기서 미국을 반대해서 미국이 어딜 지원해야 될지 똑똑해 있을 때 미루고 나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물건 다 주겠다.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이게? 철저한 위기주의자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김정일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계속 이거 우리 같이 개혁개방을 하고서 사회주의를 지키자. 딱이 말 안 듣거든. 왜 말 안 듣는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게 되면 수령제도가 없어져.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건 수령제도를 없이 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본질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자꾸 흡수통일되어 보여 그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흡수통일 다 할 지경이 되는데 자꾸 흡수통일 취소하면 뭐랍니까? 그것보다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면 그것도 다 해결돼요. 그렇게 하면 김정일 체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한 10년이나 15년 동안 분계선만 그냥 두고서 우리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 우리 기술 마음대로 들어가 그렇게 하면 자유 통일됩니다. 지금 당장 무슨 독일식으로 우리 독일 사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현 단계에서 당장 우리가 흡수통일한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김정일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밑에서도 지금 북한은 이렇게 교육도 발전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개혁개방하다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절대 듣지 않는다. 제일 미워하는 게 중국 사람입니다. 김정일이가. 특히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참 걱정했어요. 제가 국제 담당 비서니까 자꾸 만날 때마다 이거 너 그러다가 진짜 망한다. 김정일 좀 보내달라. 우리 원조도 많이 주고 계속 좀 해결하자. 참 오래는데 어디 가지? 그 천하 나쁜 놈들이 그 중국 놈들이라. 아니 안 가면 안 갔지 왜 자꾸 욕하게 되면 자꾸 화교를 통해서 다 들어가면 어떡하냐. 들어가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놈들 자꾸 그러면 난 대만하고 연결관이었다.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급할 때 배 타고 대만 가겠어. 그래서 동북지방이 거의 후반이지. 지금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는 중국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서 단 한마디도 권고를 못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동맹관계를 끊는다고 하게 되면 꼼꼼짝 못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중국 간부 치고서 김정일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버리게 되면 그러면 미국식이 민주주의가 압력까지 들어온다. 이건 중국 사람들이 절대로 김정일이 한데 전쟁을 못하게 합니다. 또 김정일의 그런 위기주의자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걱정 정말 할 필요 없어요. 핵무기를 몇백 개 가지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걸 가지고서 자꾸 김정일을 몰아주고 자꾸 김정일을 이기기 위한 그 공격을 하는 건 좋아도 진짜 그걸 가지고 걱정한다면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김정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쟁 걱정할 필요 없고 핵무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피 문제라든가 이제 마약 문제도 그걸
도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세계 여론을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이 이걸 겁나합니다. 중국은 그런 데 대한 이해관계에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중국이 조금은 부담이 된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가 그 위패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큰 이익에 비할 때는 세발의 피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묵인해 왔지만은 이제는 점차적으로 아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원래는 제가 9년 전에 여기 올 때부터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이라든가 상인 수공업자들의 그 자유를 허용하는 게 개혁을 한다. 수령제도로 그냥 두어두는 조건에서 개혁을 한다 했는데 계속 양보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요즘은 아마 이젠 더 하기 곤란하다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중국 방문했을 때도 큰 인상을 받았다 뭐 옳다 자꾸 그랬죠. 그러나 말 안 들었지. 이번엔 아마 먼저 그 짝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선 중국 사람들한테 좀 아첨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그 추측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은 더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친북분자들 보라 이것도 개혁한다 이것도 이거 달라졌다 뭐 자꾸 떠들거리고 실제 그렇게만 해도 그냥 농촌을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개인농으로 바꾸고 소상인들과 수호업자들의 자유를 주고 10명 미만의 노동자들의 영세기업을 허용하고 이렇게만 해도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냥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한때 사회보장 받는 사람들한테 강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바다에 나가서 조개도 주고 마음대로 하라 했더니 개양 시내 농민시장에 오는 게 없어졌어요. 다들 좋다고 그래요. 자본주의다 이것도 그만둬라 이렇게 됐던.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이 개혁을 하게 되면 그건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내부화시키고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데서 또 좋은 재료를 해요. 김정일이 바로 이걸로 겁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이 중요한데 제발 뭐 저는 아무 힘도 없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 그 국가 원로들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들이 좀 단결해서 자꾸 과거 따지지 마십시오. 저 사람 과거에 뭘 한 사람이요? 지금 현재 김정일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것이 기본 손으로 돼야지 자꾸 과거 따라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옳은 입장을 취하는가 취하지 않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옳은 입장을 취하는가 취하지 않는가,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는 걸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기본 선에서 우리가 이견을 통일시키고 그 방향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단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